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순복입니다. 오늘은 송강 정철 선생의 시 한 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제목은 추야, 가을밤이에요. 일전에 율곡이이의 화석정을 다루면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가을을 제대로 느끼게 해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율곡 선생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당시에 그 동인과 서인의 분당을 매듭짓지 못한 것도 있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송강 정철의 시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시 읽고 시작해보죠. 추야, 가을밤. 가을 하면 그래도 밤이죠. 제목부터 가을이 느껴집니다. 소소 낙목성, 착인 위소우.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 소리를 가랑비 소리로 잘못 알아. 호승 출문간 월계 개남수. 스님 불러 문 밖을 나가 보랬더니 달이 계곡 남쪽 나뭇가지에 걸려있다 하네입니다. 어떠신가요? 전형적인 가을시죠. 가을밤 떨어지는 낙엽 소리를 비 오는 소리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맑은 밤 하늘에 희영청 밝은 달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읽어도 전형적인 가을시예요. 그런데 정철은 이 흔하다면 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가을시를 독자적으로 창작해서 쓰지 않고 중국 송나라 때의 정치가이자 당송 8대가에 속하는 구양수의 추성부를 오언절구시로 확 줄여서 거의 옮겨 쓰다시피 했어요. 말하자면 표절을 한 것이죠. 어떻게 표절했는지 좀 보실까요? 먼저 수성부는요, 가을추 소리성, 산문부 해서요, 가을 소리를 산문으로 쓴 글이 되겠습니다. 가을의 느낌과 특징을 이 추성부만큼 잘 쓴 글이 드물기 때문에 익히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런 만큼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졌어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그림으로 대략 추성부의 내용을 짐작해 보겠습니다. 메마른 가을 산속에 중국식 초옥의 그 둥근 창이 보이고요. 그 창 안에 주인공인 구양수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앉아있죠. 그리고 이 마당에는 구양수를 바라보면서 손으로 숲쪽을 가리키는 동자가 하나 보입니다. 또 뒷마당에는 신선을 상징하는 백학 두 마리가 목을 길게 뺀 채 꺽꺽거리며 놀고 있고요. 또 낙엽들이 이 마당에 스산하게 굴러다닙니다. 집 앞 언덕에는 나무 두세 그루가 서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 대나무가 둘러싸인 초가집 위에 보름달이 둥실 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떠세요? 금방 읽어보신 그 정철의 시를 그대로 옮긴 것 같지 않은가요? 이 그림은요, 정조대왕 때 도화서 화원이었던 단원 김홍도가 구양수의 추성부를 그림으로 그대로 옮긴 추성부도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추성부는 쇠락한 가을의 자연 현상을 빌어서 인생의 무상함을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단원 김홍도는요, 그 내용에 맞춰서 붓에 먹을 살짝 묻혀서 마른 느낌이 나는 갈필이라는 필목법을 사용해서 가을 나무에 이런 뾰족한 느낌을 살렸고요. 또 가을밤의 스산한 분위기를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산이나 언덕을 배치해서요, 이 초옥과 마당을 감싸는 듯한 이런 구도, 또 안에 쏙 들어가 있죠. 그런 구도와 또 어둑한 채색으로 깊어가는 가을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림을 보고 그 감상을 시로 읊은 것을 재화시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시의 뜻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긴 이런 추성부도 같은 것을 시의도 혹은 시의화라고 합니다. 김홍도는 정조대왕이 돌연 갑자기 사망하자 자신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그 공격을 피해서 도화서의 화원직을 물리고 낙향에서 불우하게 노년을 보냅니다. 그 말년의 그 불우함이나 고독감, 죽음에 대한 공포감, 그런 것들을 구양수의 추성부에 의탁해서 자신의 그 문인화가적인 취향과 그만의 독특한 필목으로 잘 표현했다고 평가되는 그의 말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상단에 단원이 직접 쓴 추성부 전문이 행서체로 정성스럽게 씌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소유로 리움 미술관에서 소장되어 있었는데 그 이건희 회장 사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하네요. 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철의 취하를 첫 구부터 찬찬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시의 형식은요, 오원절구라고 했죠. 두 번째 구의 그 끝자인 비우자와 네 번째 구의 끝자인 나무 숫자의 종성인 우자를 운으로 맞췄고요. 첫 구부터 보시죠. 소소낭목성 했습니다. 예. 소소의 소자는요, 쓸쓸할 소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자를 두 개 나란히 써서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다 하듯이 여기는 소소하게 떨어진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낙목성에서 낙은 떨어질 낙자, 나무 목자, 소리성자에서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가 되겠습니다. 우수수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 이렇게 되죠. 매우 평범한 식구로 아주 가을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어요. 그 다음 착인 위소우 했죠. 이 착자는 착각한다는 잘못한다는 의미의 착이고요. 요 인자는 인식하다, 알다. 그래서 착인하게 되면 잘못 알았다. 그죠? 무엇을 위소우. 위자는 뭐뭐이다. 그리고 소자는 성글다, 드물다, 소홀하다의 소자예요. 뒤에 비우자가 붙어서 성글게 내리는 비. 말하자면 가랑비 같은 거죠. 정리하면 우수수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를 소우라고 잘못 생각하다. 가랑비라고 잘못 생각했다예요. 그러니까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빗소리로 잘못 알았다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럴 때 있죠. 빗소리인 줄 알고 창밖을 내다보면 바람소리였던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낙엽 떨어지는 소리와 방 안에서 귀로 듣는 소리의 차이에서 오는 그 다름을 이렇게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엽 떨어지는 소리인가 빗소리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반전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전구예요. 호숭 출문간죠. 호 부를 호, 승은 승려 승자입니다. 승려를 부르다. 이 호자에는요 시킨다는 사역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을 불러서 출문간 문 밖을 나가 보라고 했다예요. 스님을 불러서 시키는 거니까 뭐 어른 스님을 불러서 시키지는 않겠죠. 행자승이나 삼위승 정도가 되겠습니다. 삼위승을 불러서 문 밖을 나가봐라. 낙엽지는 소리인지 비 오는 소리인지 보고 오라는 거죠. 대동시선에는 제목이 취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철집 속집에는 산사야음, 산사에서 밤에 시를 읊다라고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으로 봐서 정철이 사찰에 머물면서 쓴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시인은 스님을 불러서 문 밖에 나가봐라. 낙엽 지는 소리인지 비 오는 소리인지 보고 와라 했죠. 여기서 시인은 자기가 직접 문을 나가서 확인하는 대신 제3자를 등장시키고 있죠. 그와의 대화 형식을 취함으로써 가을의 그 외로움, 고독감 그런 쓸쓸한 감정을 깨면서 뭔가 바깥 분위기에 대한 기대를 집중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 앞 두 구에 그 낙엽 떨어지는 것도 같고 비가 오는 것도 같은 그런 쓸쓸하고 침울하고 가라앉은 분위기를 단번에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뭔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의 결론을 맺고 있죠. 네 번째 구 보시면요. 월계 개남수 했어요. 달월자에 매달리다 걸릴 개자죠. 그 다음에 개남, 계곡 남쪽에 있는 수, 나무까지. 그죠?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가서 봐라 했는데 비가 오기는커녕 맑은 하늘에 달이 휘영청 떠서 계곡의 남쪽에 있는 나무가지에 걸려 있더라 하죠. 비가 오네 안 오네 라든가 낙엽이 지네 마네 라는 통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대답으로 결말을 맺고 있어요.
어쩌면 청명한 가을밤에 달이 나뭇가지에 걸렸다는 표현은 마치 선문답같이 생뚱맞기까지 하죠. 이 결구는 아마도 작가의 희망사항을 표현한 것 같아요. 낙엽도 말고 비도 말고 맑고 밝은 하늘에 휘영청 둥근 달이 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감상하신 것처럼 이 선생은 쉬운 문장으로 그 흔한 은유법도 쓰지 않고 그리고 고전 문구도 인용하지 않으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평이하고 간결하게 쓸쓸한 가을밤의 전경을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쓸쓸한 가을밤이 갑자기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절묘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철이 창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구양수의 추성부를 표절한 것이에요. 대략 그 표절의 근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과 둘째 구의 소소낭목성 착인 위소는요, 화면에 보시듯이 구양자가 밤에 책을 읽다가 서남쪽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귀 기울이며 의아해하는 문장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의 삼위승을 불러서 밖을 내다보라 한 구절은요, 동자에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너 나가서 봐라는 문장과 흡사해요. 글자만 다르지 뜻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의 달이 나뭇가지 사이에 걸려있다는 식구는요, 별과 달이 밝고 맑으며 하늘에 은하수가 있고 사방에 사람 소리가 없으니 그 소리는 나뭇가지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과 똑같아요. 정리하면 정철은 구양수의 추성부 중에 중간에 그 가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라든가 무겁고 처량한 분위기 등은 과감하게 다 생략해버리고 이야기의 실마리를 여는 첫 번째 기구와 문제를 제기하는 두 번째 승구,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을 유도하는 세 번째 전구와 자신의 바람을 뜻하는 결구를 과감하게 차용해서 가을밤의 정치와 그것을 즐기는 듯한 시인의 여유로움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철하면 우리나라의 가사문학의 대가 아닌가요? 효시라고 할 정도예요. 성산별곡을 비롯해서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등등 한시도 10여 수를 남기고 있고 시조도 100여 편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야 어쨌든 글 잘 써서 자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술만 있으면 미끈미끈 써대는 정철이 도대체 왜 구양수의 글을 표절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건대 지금 저는 정철이 구양수의 글을 표절했다는 것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정철의 문학관이라든가 인생관, 정치관 등등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그는 왜 구양수의 시를 표절했을까요? 짐작컨대 정철에게 구양수는요, 롤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구양수가 했던 것은 다 따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첫째가 구양수의 붕당론입니다. 구양수는요, 사대부들의 그 개인적인 모임이 정치적으로 매우 유익하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붕당은 군자들만의 붕당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 구양수의 붕당론은 율곡이 그렇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동서인의 분당을 첨예하게 주도했고 결국 동인을 남인 북인으로 갈라놓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또 이후 서인까지도 노론소론으로 갈라놓게 한 사상적인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좀 심한가 싶지만 그 구양수의 호가 치옹이에요. 술 취한 늙은이. 그렇듯이 정철이 그렇게 술에 대해서 집착한 것도 이 구양수와 무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철이 구양수의 글을 표절한 것이긴 하지만 구양수의 글풍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인간의 개성이나 그 개인의 감정보다는 사건이나 사물, 현상 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한 것 같은 거. 구양수를 많이 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구양수의 왕팬이라 할지라도 정철은 표절이라는 오명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시를 지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그 이유를 알려면 좀 더 심도 있게 정철에 대해서 분석해 봐야겠는데요. 예, 편의상 정철의 이름과 자, 그리고 호, 별명을 중심으로 그의 인물됨과 행적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름이 곧 운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먼저 선생의 이름부터 보시죠. 예, 성은요. 연일정씨고요. 이름은 물맑을 철입니다. 그런데 이 발음이 쇠철과 같죠. 그의 평생이 청렴결벽했다면 물맑을 철로 이름을 풀겠는데 아니라면 쇠철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의 성격에 대한 평은 그가 동인 서인 분쟁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니만큼 그 동서인에 따라 그 평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예를 들면 같은 서인이었던 조헌은요, 그를 오직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보호하며 강개한 고든 말만 했기 때문에 백관들이 두려워했다면서 그를 강직하고 결벽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요. 그 동인 측에서는 성품이 편협하고 말이 망령되고 행동이 경망스럽고 농담과 해악을 좋아해서 스스로 원망을 초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에 대한 악평이 엄청 많아요. 그야말로 정철 같은 놈이라는 말부터 악독한 신하라든가 무능한 관료, 술 주정뱅이, 주색 잡기로 재산 탕진 등등 그렇습니다. 선생 자신도 일정 부분 인정한 기록이 있는데요. 율곡 선생이 죽었을 때 정철은 그를 추모하면서 나하고 친해봐야 좋을 거 없었을 텐데 율곡 그 친구는 30년간 관대히 나를 대해주었다. 나의 안 좋은 성격 때문에 골치 아파서 절교할 만도 했을 텐데 라고 한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한간에도는 그에 관한 평이 전혀 무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성격이 강직하고 직설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혜로운 인물은 아니었지 싶습니다. 해서 맑을 철보다는 발음이 같은 쇠철로 풀어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호로 송강이 있죠. 이 선생은 태어나기는 서울 장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0대 이후에 아버지를 따라서 유배지를 돌아다니다가 15세에 조부의 산소가 있는 전라도 담양군 창평에 정착을 하는데요. 그 근처에 성산 기슭에 송강이라는 강이 있었나 봅니다. 그 송강가에서 수학하면서 10여 년을 지내게 되는데 이 지명을 따서 지은 아호가 송강이에요. 어려운 살림에 처외조부인 김윤재를 스승으로 삼고 처가의 경제적 도움으로 연명하면서 기세승, 김인후, 유이춘 등 당대의 석학들을 만나서 학문을 익히며 과거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6세에 별시문과에 장원 급제하면서 벼슬에 나가서 동갑내기인 율곡이나 성훈 등과 교류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가 계함이에요. 계는 끝계자죠. 막내 아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이에요. 본 자는. 이 함자는요, 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다, 너그럽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역시 같은 서인에 속했던 그 오성 이항복 아시죠? 그래서 청총마라고도 하는데, 중국 후한 때 환전이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법대로 엄하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늘 푸른 말인 총마를 타고 다녀서 그를 총마어사라고 했다는 거죠. 그가 어찌나 법에 엄격했는지 그가 나타나면 총마어사님 납신다 길을 비켜라고 했답니다. 정철에게 총마어사라는 별명이 붙여졌다면 아마도 정철이 법을 엄하게 집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과거에 급제한 정철은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탁한 자는 몰아내고 맑은 자를 끌어들인다는 격탁양청이라는 미명하에 과거의 훈적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살인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총마어사라는 별명처럼 그는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명망에 비해서 그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겠죠. 당시에는 동인과 서인의 분당이 시작되던 때였기 때문에 절친인 율곡은 정철의 그 당쟁을 만류하면서 동서 간의 분쟁을 중재하려 엄청 애를 썼지만 정철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롤모델인 구양수의 붕당론은 그의 처세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사상적 기틀이 된 것이죠. 결국 율곡은 동서인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과로사로 죽자 서인의 세력이 이제 급격하게 쇠해지면서 정철도 낙향해서 동서의 그 분쟁도 좀 주춤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여립이라는 사람은 본래 율곡이 아끼던 제자였는데요. 무슨 일인지 율곡이 죽은 후 서인의 세력이 약해지자 율곡을 비난하면서 동인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대동계를 조직해서 병사를 훈련시키는 등 외고의 침입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선조는 그가 역무한다는 고변을 듣고서 동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인의 영수인 정철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정여립 이하 그와 함께했던 동인들을 역무죄로 엮어서 처리하라고 명해요. 이 사건은 기축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기축옥사라고도 하는데 2년에 걸쳐 죽어나간 사람이 1000여 명에 이른다고 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일본 놈들은 호시탄탐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는데 우리는 동인 서인하며 갈라져서 그 많은 훌륭한 선비들을 죽였으니 학문하는 선비들이 학풍이 다르다는 것을 빌미로 당을 만들어서 건수만 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대를 말살시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조는 그렇게까지 죽일 것이 뭐냐고 정철을 탓했고 또 정철은 왕의 명인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선조도 선조지만 정철의 처세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어쨌든 총마어사라는 별명은 이때 얻은 것이에요. 이상으로 대략 정철의 이름 그리고 자, 호, 별명으로 그의 인물됨과 행적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략 어떤 인물인지 그려지시는가요?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 정철은 그 모난 성격과 처세에도 불구하고 공경에 처해질 때마다 선조가 덮어줘서 그럭저럭 넘어가곤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덮어줄래야 덮어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건저의 사건이라고 해서요. 기축옥사 사건이 거의 종결돼 가던 1591년 임진왜란이 나던 전해에 일어난 왕세자 책봉 문제예요. 선조에게는 정비로부터의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궁들의 소생으로 13남 10녀가 있었어요. 그러니 왕자들 간의 후계 경쟁이 치열했겠죠.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인 임해군은 성격이 포악해서 민심을 잃어서 일찌감치 제외되었고요. 두 번째 아들인 광해군이 이 조정이나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조의 마음속엔 따로 마음에 두고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총애하는 인빈 김씨의 소생인 신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조가 신성군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영의정인 이산해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당시 좌의정이었던 정철을 비롯한 서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돼요. 기축옥사 때 당했던 분풀이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작심을 하는 거죠. 이산해는 선조가 신성군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좌의정 정철과 우의정 유성룡을 만나서 다음 경연에 선조 임금에게 광해군을 건의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는 정철이 광해군을 추대하고 신성군과 인빈, 이 모자를 제거하려 한다는 말을 흘려요. 당연히 이 말을 들은
임빈김 씨는 선조에게 당장 달려가서 정철이 우리 모자를 죽이려 한다고 울고 불며 난리를 칩니다. 선조는 정철이 그럴 리가 없다고 안심시키지만 속으로는 영 찝찝하겠죠. 드디어 경연날 당연히 영의정 이사내는 병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고요. 이런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정철은 선조의 속도 모르고 삼정승이 합의한 대로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의정 유성룡은 꿀먹은 벙어리로 앉아 있습니다. 선조는 설마 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죠. 네가 우리 왕실을 능멸해 이런 거죠. 분노를 터뜨리면서 정철을 왕실에 대한 영모죄로 규정하고 즉시 귀양을 보냅니다. 이것을 정철의 후계자 책봉 사건이라고 해요. 세울건 세자저 의견의 해서 건저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컨대 이 건저의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라고 짐작합니다. 참 멀리도 왔죠. 선조의 심중이 신성군에게 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이산해의 음모를 눈치채지도 못한 채 선조 임금의 영린을 건드린 이 정철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이 시를 쓴 것 같다입니다. 그럼 정철은 이 시를 통해서 하고자 한 말이 무엇이었을지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보시면요. 소소낙목성 착인 위소우 했죠.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 소리를 성근 빗소리로 잘못 알고서죠. 여기서 주목할 시어는 착인이에요. 잘못 알았다죠. 무엇을? 밖에서 떨어지는 낙엽 소리와 방 안에서 듣는 소리의 차이를 착각했다입니다. 선조의 심중을 영의정 이사내의 속심을 잘못 알았다예요. 선조 임금이 기축옥사의 책임을 옹실하니 정철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라는 것, 그리고 동인인 영의정 이사내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할 것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쭐해서 미친 듯이 혼자 망나니 짓을 했다는 후회가 절절히 밀려오죠. 혹시 그는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울사사화 때의 참사를 또 되풀이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서 지레 그렇게 동인들에게 칼을 마구 휘두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궁궐에서 최고의 호사를 누리다가 10살 어린 나이에 갑자기 그 듬직한 매형이 처형당하고 형은 곤장을 맞고 죽거나 숨어버리고 아버지를 쫓아 유배지를 전전하며 겪었던 그 끔찍한 기억은 아마도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 그의 뒤를 따라다니지 않았을까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당하기 전에 먼저 쳐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비 오는 소리로 착각해서 그 난리를 치르지 않았는가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구죠. 단전이에요. 호승 출문간. 삼위승을 불러서 문 밖에 나가봐라 했죠. 구양수는 추송부에서 동자를 등장시키는데 정철은 동자 대신 승려를 대령시키죠. 이 승이라는 시어로 이 시의 제목을 산사야음이라고 붙였겠는데요. 굳이 승려를 등장시킨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는 왕세자 책봉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죠. 이때를 기다린 동인들은 쾌재를 부리며 서인 잡들이로 들어갑니다. 이제 정철은 목숨 부지하기 어렵게 됐어요. 이참에 정철을 죽여야 한다느니 그런 일로 죽이기까지 하느냐 등 의견이 분분하더니 급기야는 동인이 정철을 죽여야 한다는 강경파인 북인가 죽일 것까지 있느냐는 온건파인 남인으로 분당될 정도로 당시 이 사건은 심각했습니다. 이제 정철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 조마조마한 심정을 정철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읊죠. 낙엽소리인지 비소리인지 나가봐라. 호승 출문간. 스님 불러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짐작하시겠지만 식구처럼 그의 심정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겠죠. 아마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니할 말로 삼위인곡을 비롯해서 곡곡마다 비굴하도록 아부하며 임금이 불러주길 기다렸고 부르면 버선발로 달려가 그렇게 충성을 바쳤건만 음흉한 성은과 악독한 정철이 나의 어진 신하를 죽였다며 기치곡사의 책임을 모두 자기에게 씌우는 그런 임금을 원망하기에는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급박합니다. 자기에게 한방에 복수한 영의정 이사내를 탓하기에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처량해요. 눈치 없이 그런저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설쳤던 자신을 한탄하기에는 너무도 한심합니다. 이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매달릴 것은 한 군데밖에 없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동자 대신 승이라는 단어를 끌어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처님, 제가 동인들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저라고 그렇게 많이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선조 임금이 시키니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저의 잘못이라면 너무나 선조 임금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구양수에게 배운 붕당론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다시 저를 유배지로 전전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예, 무릎팍이 닳고 닳도록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을 거예요. 그 애타는 심정을 이 승려승자로 짐작해 봅니다. 부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예,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월계 개남수. 예, 문 밖을 나가서 온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달이 계곡 남쪽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요. 예, 달이 걸려 있답니다. 어디에? 계곡 남쪽 나뭇가지에. 예, 여기서 달은 조정에서 결정된 최종 판결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걸릴 계자는 벽마다 방을 붙여서 판결문을 반포하는 것을 따왔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곡은 남인과 북인을 가르는 선을 상징하고요. 또 계곡의 남쪽은요, 그 유성룡이 영남 출신이고 서울 남산 부근에 살았기 때문에 남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는 남인의 영수로서 정철을 퇴직시키자고 주장하는 온건파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건 없고 그 자의정이라는 그 직위만 바꾸자는 것이죠. 그리고 북인은 영의정 이사내가 주도하는 파로서 이사내가 정철을 죽여야 한다는 강경론의 영수입니다. 이처럼 달이 계곡 남쪽 가지에 걸렸다면 정철의 최종 판결은 남인의 온건론으로 결정난다는 것이죠. 아마도 정철은 온 마음을 다해 남인의 온건론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마지막 결구를 썼을 것입니다. 월계 개남수, 달이 계곡 남쪽 나무 가지에 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사실 후계자 문제는요,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도 비워둘 수 없는 자리죠. 그러니 첫째 일남인 임해군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 순서인 이남 강해군이 거론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철의 그 잔인한 일련의 행동들로 봐서 죄를 면하기는 어렵죠. 예, 다행히 유성룡의 활약으로 그의 목숨은 부지됐고, 다만 기양 중에서 위리안치로 가중 처벌받게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광해군이 책봉되면서 석방이 되어 다시 관직에 복귀합니다. 예, 그렇지만 완전히 재기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58세 되는 나이 광화도의 어느 집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12월 23일 내일혈로 세상을 마감합니다. 참 어이없죠? 네, 어떠신가요? 참 인생 별거 없죠? 그렇게 평생을 놓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정철은 술병으로 떠납니다. 예, 이상으로 정철의 시와 함께 그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시 또한 가을은 소재였을 뿐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따로 있었죠. 예, 판결을 기다리며 부디 목숨만을 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평이하게 비밀스럽게 담아내고 있죠. 그럼 다시 정철은
이 시를 부득이 왜 구양수에 추성부를 표절해서 썼을까?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예. 구양수를 흠모했던 정철은 그의 추성부를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처한 처지가 딱 겨울을 앞둔 가을의 신세 같았을 것이고, 또 자신이 아무리 골백번 고쳤은들 구양수의 추성부를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그에 관한 그 혹독한 평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가지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비록 표절이긴 하지만 자신의 심정을 19절에 참 기가 막히게 잘 매치시킨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정철 시 함께 다시 읽어보며 끝내겠습니다. 추야 가을밤 소소 낙목성 우수수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를 착인 위소 가랑비 소리로 잘못 알아서 호승 출문간 스님 불러 문 밖을 나가 보랬더니 월계 개남수 달이 계곡 남쪽 나뭇가지에 걸려있다 하네. 예, 또 좋은 시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